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 최재형 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제공했던 그 돈이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낸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보존이 아니라 다혜 씨 집에서 새들어 살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논리인데 검찰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0일 만에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는데요. 10일 만에 결국 검찰이 어떤 선택했을까? 함께 보시죠.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10일 만에 결국 검찰은 디올백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최재형 씨는 기소하라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국 최재형 씨도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지 않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당목, 경향신문 사면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당목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당에서는 사기당했다라는 말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목 이숙진 의원은 가결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건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펑크,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올해는 29조, 세수 2년 연속 펑크,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이 감소한 탓입니다. 세수 오차 반복 송구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돈이 되는 뉴스, 돈뉴스입니다. 오늘의 돈뉴스 키워드는 부담 0. 자, 어떤 게 부담 0일까요? 함께 보시죠. 내년부터 임신, 출산,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되고요. 내년에는 제왕절개하는 산모들에게도 본인 부담금이 제로라는 희소식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이 제왕절개의 부담도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저출산 대책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돈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그리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최재형 씨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애초에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씨만 기소하냐 마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었는데 결국 김 여사도 최 씨도 불기소하기로 검찰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제 퇴근길 장면 함께 보시죠. 오늘 명품백 최종 보고 받으셨을까요? 혹시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목사는 불기소 처분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결국 검찰총장도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두 사람 모두 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까닭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수심위와 수사팀.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하기로 권고했지만 결국 수사팀에서는 모두 다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 형평성 문제 등등으로 수사팀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두 분 다 모두 다 불기소로 할 것을 보고했습니다. 결국엔 총장 선택만 남았는데 수사팀이 총장에게 불기소로 보고한 이상 검찰 측에서도 최종적으로 둘 다 불기소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 고민 끝에 저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나 시청자분들의 이 법 감정으로 본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 똑같은 증거와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디올백을 줬다는 사람은 기소를 해야 된다고 권고가 나왔고 디올백을 받은 사람은 기소를 해서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간인의 잣대로 보는 국민 눈높이하고 예. 이 수사와 사법 처리를 그 대상으로 하는 법리를 따지는 검찰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수사심의회의 양쪽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그때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야기했습니다만 현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해서 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사법적 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게 아마 이번 검찰의 저는 결론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든 수사 사건, 이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처분 여하에 따라 상관없이 저는 분명히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반발할 것이고 예. 국민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불기소 처리가 나더라도 저는 때와 장소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일종의 법의 미비점도 있잖아요. 네. 배우자가 받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 체제의 이런 법의 미비점들도 조금 보완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첫째, 방금 앵커가 얘기한 청탁금지법상의 법의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괜찮더라. 오히려 또 그걸 미리 주고 난 다음에 이번 사건이 또 그걸 미리 녹화나 녹음해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더라. 이런 비아냥거리는 부분은 첫째 민주당과 여야 모두가 빨리 힘을 합쳐서 허점을 메꿔야 된다는 거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수심위의 문제입니다. 수심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떤 수심위는 불기소, 어떤 수심위는 기소. 이건 복불복이다. 그러면 수사심의를 복불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수사심의위원으로 누가 들어오더라도 보다 심도 깊은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이번 검찰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처음에 사실은 그 김 여사 조사를 받을 때 충분히 최 목사도 같이 했으면 단일한 의결로 끝낼 수 있는 것을 최 목사한테 기회를 안 주면서 사실은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최 목사 수심위를 열어서 결과적으로는 실컷 몇 시간 동안은 검사들이 수심위원들한테 무죄라는 것을 호소해야 되는 이건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 검사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고민이다. 무죄를 변론해온. 그 사실은 그 처음부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다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을 유죄라고 주장하고 네. 검찰은 그 피의자를 무죄라고 주장하는 주장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일종의 코미디다. 코미디죠. 검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기소하려고 날뛰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이 사람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예. 전용기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목은 외셨어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계속
여당과 설전을 벌이다가 네. 목이 좀 쉬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그 야당 쪽에서 뭐 윤석열 요 얘기 나왔었던. 그 소리를 좀 크게 지르다가 목이 좀 네. 잘못됐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김용태 의원은 목 하나도 안 나갔던데.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왜 본인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이 판단과 잣대로 유무죄를 정확하게 기소의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의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미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 관계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처벌받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우자인데 이렇게 법의 미비라면서 처벌할 거리가 없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까?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 뭐 전용기 의원 목소리가 많이 나갔고 공교롭게 앵커도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떤 고성 공방이 있었고 그 고성을 지르는 와중에서 이제 전용기 의원의 목소리가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김용태 의원님 예. 목소리 말짱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 소리 질러서 나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끝나고 어제 전용기 의원하고 여야 몇몇 의원들이 예.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한 걸 앙금을 풀면서 소리도 지르다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좀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김 여사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검찰이 자초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처음에 그 김 여사가 고발된 뒤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검찰이 뒤늦게 수사팀을 꾸렸었고 그 수사팀이 꾸려지자마자 열흘 만에 수사 지휘부가 바뀌었습니다. 그 수사 지휘부가 또 바뀌었는데 수사를 하다가 심지어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이원석 전 총장이 검찰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그 당시에는 최 씨한테는 해당이 안 되었던 건데 시민들이 검찰 그 시민수사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이것도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늦어지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 최 씨에 대해서는 기소, 뭐 이러한 과정들 전반적으로 검찰이 자초하면서 지금 스스로 검찰이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의 문제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는 전반적으로 김건식 교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검찰의 영역과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띄어서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어쨌든 여사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는 한번 여사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두 분도 여사가 사과든 입장 표명이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주고 계신데 이 여사의 사과 문제를 두고 사실 친한계와 대통령실 간에 묘한 갈등도 있습니다. 자, 친한계 박정훈 의원, 김 여사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정서는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단은 여사의 사과다. 수도권의 한 의원,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라는 센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사과 결심은 김 여사가 해야 할 문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사과하면 진정성 없다며 또 다른 욕을 할 것이다. 친윤계 의원은 국민 피로감 느낀다. 사과해서 키울 이유 없다. 지금 이 친윤계 의원들하고 당내에서 친한계 의원들의 인식 차이가 상당한데 김무식 교수님, 예. 여사의 사과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건 뭐 국민들이 답을 다 알고 있고 저는 김건희 여사 본인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했던 4명의 후보, 그게는 친윤계 후보도 있었고 뭐 한동훈 대표도 있었습니다만 그 4명의 후보가 공개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다들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필요하다는데 다 동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금년 들어서 2차례나 걸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쉬운 게 있다.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빼고는 당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부군이신 대통령도 생각이 이게 좀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법리적 이 사건에 따라서 마무리가 이제 불기소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다 종료가 되면서 검찰에서 불기소로 정리를 했으니 이제는 정치적, 도의적 차원에서 이제 여사가 본인이 나서서 사과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친한계 의원 같은 경우 뭐 더 키워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가장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치를 보인다. 그다음에 한 번 사과하면 계속 또 다른 걸 요구할 것이다. 이건 정말 정치 전략적이고 공학적인 생각일 뿐이지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다 동의하고 있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본인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지금 야당에서 최상병 특검 가지고 조금 이게 좀 정체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가지고 계속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계속 빌미를 쌓아주는 거예요. 뭐 공천 개입 논란도 하나 생겼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도이치모터 사건도 지금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첫 번째 사법 처리가 마무리된 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먼저 김건희 특검이 정치적 공세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나서서 사과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과는 누가 결정해야 할 문제냐? 김 여사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김 여사와 이 한동훈 대표와의 그간의 문자 메시지 있었잖아요. 내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 한 대표가 사과하라고 하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그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 놨는데 그럼 여사가 지금 사과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한 대표입니까? 여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실이 결정해야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또 혹은 이 정부는 민정수석이 없습니다만은 그 내부를 포함해서 전체 이 정권을 운영해 감에 있어서 김 여사 문제가 상당히 어떤 민심 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영향이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적절한 시점에서 사과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참에 부속실을 지금 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박은순 선거 때 그 상황실장 하면서 여사를 노출시킬 것이냐 안 노출시킬 것이냐 심지어는 투표 당일 날도 노출시키지 말자 그런 판단까지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은순 시장은 너무 서민적 이미지인데 여사는 너무 화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국정 전략에 있어서도 그럼 대통령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판단을 사인인 이 여사가 사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속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 대통령실 전체의 책임 관할 안에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게 뭐 문화공동체든 가덕공동체든 운명공동체든 공동체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네. 그런 정도라면 지금 현재 하나 둘씩 여러 가지 뭐 공천개혁 의혹 또 혹은 부분적으로는 언제 사과를 할까요? 학원 텔레그램도 이렇게 말하자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서 10%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은 위반이 올 텐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의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부인 가족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다 폭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실이 그 여사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은 결국 아내의 문제로 아내의 사과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밀리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했던 것도 결국 이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사의 사과라는 등의 어떤 건의를 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와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우리 국민의 힘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김영주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초기에는 민정수석을 두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에 민정수석이 생기긴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민정수석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정치권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대표가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라는 오해 받아서 안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결기 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해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차별화하려는 한동훈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독대 의미 있는 결과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대표 측, 독대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용산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결국 대통령이 영부인의 사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은 정당에서는 대표죠. 김 의원님. 그렇습니다. 뭐 여당 대표가 아무래도 여당의 전반적인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또 여론 창구를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형식적으로 독대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었던 여러 명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있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과하게 되면은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표가 전 동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소수당으로서 야당의 독주라든지 여러 가지의 여당에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국민들께서 여당한테 동정표를 주실 수 있고 대통령한테 동정표를 주실 수 있는데 제 주변의 분들하고 만나서 그 동정표가 왜 안 가냐라고 물어보면 대통령하고 여사가 너무 강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과 문제도 여사께서 한번 굽히고 들어가면 국민들께서도 아 그래 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야당의 이런 다수당의 그런 횡포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 좀 안타깝다 이런 어떤 동정표가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조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대통령과 또 여당이 지지율이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도의적인 판단들을 잘못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땐 바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또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입장을 말씀 주시는 것이 여당과 또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거부하다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국회에서 표결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 실제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물론 이제 국민 눈높이도 고려해야 되고 법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되고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각종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킨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서 아마 이것은 당무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여사의 사과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 대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근데 그 전에 가급적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야당 일각에서는 여사를 백담사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백담사로 보내라. 가서 2, 3년 살다 와라. 이렇게 했더니 불교계에서
제가 항의 많이 받았어요. 사과하라고. 네, 사과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담사가 쓰레기 하치장이 진짜로 아닌데 그런 항의 전화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백담사로 가라고 하느냐. 어. 이런 얘기예요. 어허. 이게 민심이에요. 모든 말썽의 근원은 영부인이에요. 김우식 교수님, 예. 뭐 백담사로 보내라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그 경륜이 있는 원로 정치인인데 좀 말을 과하게 한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지금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국민적인 의혹,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거라고 보고요. 좀 말씀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디올백 사건,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사건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는 본인이 나서서 이 정치적 국면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좀 희생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담사 이야기는 적절한 애가 아닙니다만 아까도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을 하고 대통령실은 무슨 독대냐 차별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만나고 안 만나야는 문제가 아니고 차별하냐 동질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민심을 누가 제대로 전달하고 민심을 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본질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집권 여당 측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국민 눈높이로 풀어줘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독대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대 요청은 형식적인 요구지 본질적 요구는 독대 만나주세요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독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효과적으로 본다면 지난 주말부터 독대 논란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을 때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왜 하고자 하는 건지 독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독대 시에 한동훈 대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미 다 전달이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만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대통령의 생각, 아, 나 그 부분은 동의 못해. 너 그거 고집 부리지 마. 나한테 요구하지 마.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한동훈 대표 독대는 안 했지만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 좀 풀어주세요. 여야 의정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독대의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다 주고받은 겁니다. 그럼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 누구의 지금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이 판단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대 자체를 놓고 기싸움하기보다는 이미 다 전달된 민심, 전달된 집권 여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리는 것만 남았다. 적절한 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에 이른바 6.29 선언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원 철폐, 호원을 계속 주장했었죠. 그래서 간접선거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민심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안 된다. 직선제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문구가 트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부분이 적절한 애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도 살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살고 집권 여당도 살기 위해서는 이 꽉 막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결단은 결국 요청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 받아들이고 말고는 대통령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여사는 사과를 할까요?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독대는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은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낸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공정한 수사의 원칙에 맞게끔 진행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께 간곡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이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신임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이 수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3자 뇌물 수수로 끙끙거려가면서 의유를 하려 했다가 쉽지 않자 단순 뇌물 수수로 경제 공동체 일원으로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께서 잘 설명을 엊그제 하셨습니다. 수사기간이 무려 2년 반에 이릅니다.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커지자 이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칠순 노무에 이르기까지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이 대검에 무한정의 가서 문재인 전 먼지 대통령에 대한 하고 수사를 있습니다. 중단하라 심우정 라고 얘기하고 검찰총장께서 있습니다. 문 전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검찰에서 수사가 일종의 정치 나름의 보복이다 기준과 라는 주장을 지금 합리적인 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세에 실시간으로 맞도록 전해드리고 이 있습니다. 수사를 다시 살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즉시 중단하여 검찰에서는 주시기를 문재인 전 진심으로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준 것을 일종의 생활비로 보고 있고 추가 문 전 대통령은 아니다, 임대료를 낸 것이다 전 정부 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을 공식적으로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게 오늘 문재인 정부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문 전 대통령 수사하지 마라. 그런데 이 이유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지급해 오던 비용을 다혜 씨 가정이 이상직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태국으로 이주하고 나서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지급하지 않게 된 것. 자, 지급하지 않게 된 것.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주던 생활비를 이상직 전 의원이 대신 다혜 씨 가정에게 베풀었다라고 해서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준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내야 할 돈이었다. 임대료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박 함께 보시죠. 사위 소유의 구기동 빌라 머물 당시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다. 내가 준 건 생활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야 할 임대료를 낸 거고 내가 거기 안 사니까 임대료를 안 낸 거다. 다시 말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내가 내줬던 생활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니다 라는 취지의 논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시한 거죠. 김용태 의원님. 예. 자, 그 사위 부부, 딸 부부 소유의 구기동 빌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살긴 했는데 그에 대한 임대료였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임대료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기동 빌라를 통해 가지고 사위한테 어떤 돈을 지불했더라면 사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좀 더 이제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면은 사위가 이제 또 게임 회사로 취업했을 때는 또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 그 부분은 시기적인 측면을 좀 따져보면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권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글쎄요, 전 뭐 의혹이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라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임 시절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예우가 아닌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쓰셨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야권은 늘 여권을 향해서는 적폐청산이니 뭐 공정한 수사니 정치 보복 맨날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정작 본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정치 보복이다 이러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저는 좀 납득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말 그대로 임대료라면 여기 기소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김용태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그 정말 생활비인 겁니까? 임대료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아마 임대료적 성격은 있었는데 아까 방금 이제 김 의원 말씀처럼 시기를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살았던 시점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무슨 뭐 임대 계약서라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 문다혜 씨의 변호인이 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말하자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그 임대 계약서를 이렇게 지켰다. 그리고 그때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그 취직이 됐을 때는 임대 중이었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안 보냈다면 왜 안 보냈는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보복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그걸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주고받고 논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쌓아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뭐 운명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 이거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문식 교수님. 예. 문 전 대통령의 임대료였다라는 일종의 해명이 사실 곧장 나오진 않았어요. 뭐 늦게 알려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이 뇌물죄로 보고 어떤 검찰의 수사 논리를 다 완성한 다음에 추후에 문 전 대통령이 그 법적 논리를 깨는 어떤 반박 차원에서 그것은 임대료였다라는 반박이 나온 건데 사실 이 수사의 본질이라고나 할까요? 예. 첫 시작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말도 많았던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정 이후에 게임회사 임원으로 픽업할 만한 이른바 그릇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그것도 직업이 없었던 사위를 태국으로까지 이주시키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갖고 있는 회사가 게임회사 간부로 채용을 했는지 그 채용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렇죠. 그 여부가 사실은 논란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죄 혐의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개시가 되면 국민들은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라는 거 뭡니까? 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임대료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봐요. 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걸 정말 세입자와 여기 집주인의 관계로서 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6년에서 이제 홍은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때 중단했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 그러나 2016년에 공교롭게 또 게임회사 취업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안 준 게 아니냐라는 것도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게임회사로 취직한 다음에 생활비를 안 주다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2018년 이후에 이른바 이상직 의원이 소유주로 있는 타이스타젯으로 이제 특혜 취업이 되잖아요. 그 취업이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인지 입금 자료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매번 줬던 것인지 저는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쓰기보다는 가서 해명하고 소명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 전 처음 문제가 뭡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주로 있는 이 타이스타젯에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항공사의 자회사 전무로 데려간 그 취업 자체가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임명의 대가가 아니냐는 것들에 이 관계가 먼저 입증이 돼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게 많잖아요. 왜냐?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은 면접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쟁 후보는 아예 탈락시켰다는 것이고 이상직 전 의원을 아예 미리 내정해 놓고 했다는 건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거기서부터 지금 파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진공 이사장에 대한 대가로 바로 그 직후에 그 사위가 취업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대가성의 그 혐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 대가성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사이의 특혜 취업 자리에 대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돈은 그 대가에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거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 중지고 이사장이라는 것을 정말 직권을 남용해서 해가면서까지 임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사의를 불법 취역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금이 시작된 시점을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송금이 종료된 시점을 봐라라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금이 시작된 시점이 사위가 갖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로 이사한 순간부터 송금이 시작됐다. 임대료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사위가 게임 회사에 취업되는 그 순간부터 송금이 중단됐다. 대통령 내외가 홍은동으로 이사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라고 송금이 중단된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냐 임대료냐라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이 송금이 시작된 시점을 보면 임대료 같기도 하고 송금이 중단된 시점을 보면 생활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임대료인데 뒤에 부분은 생활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모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타이이스타젯에 사실은 취직한 것에 문제도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에 걸맞지 않은 월급을 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뭐 실제로 게임 회사에 있을 때도 게임 개발자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저기 작은, 말하자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스타젯도 가서 겨우 발끈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발끈하는데 그 지사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장의 어떤 지연 말단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세냐 임대료냐 하는 것도 전체 이 범죄의 경중에 있어 굉장히 경한 부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저렇게 이렇게 반박하시면 받아들이면 된 문제입니다. 그럼 몇 가지,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왜 안 줬습니까? 혹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돈을 줬습니까? 이런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핵심은 정확하게는 어쨌든 이상직 그 중진공 이사장의 말하자면 이게 그 취임이 대가성이 있느냐, 또 그 대가성으로 인해서 뇌물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증시가 무너져가는 쪽에 베팅을 하라. 이른바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다가 많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국 베팅을 하라는 건 아니냐라는 반발과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는 이장님이 판단 미스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이나 마을 인기글, 금투세 논란, 이장님 이 대표죠. 이장님이 판단 미스한 게 아닌가. 너무 시간 끌게 하고 있다. 여러 욕하는 댓글과 싸워왔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커버 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설화를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언행의 신중을 기하자. 인버스 투자의 당사자 김영환 의원, 무리를 일으켜 유감이다 라고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께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쇼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버스 투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쇼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쇼를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결국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경제 포기하라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는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님,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깜짝 놀랐어요. 인버스 하라.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사실 야당이 어떻게든 경제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 인버스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그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라는 것이 야당 의원으로서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답답한 것이고요. 저는 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사실 민생을 강조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민생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입장을 못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종 특검 있잖아요. 정쟁법들, 뭐 대통령 거부권 써가지고 다시 부결된 법안까지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의하고 추석 전에도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여야가 정쟁적으로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정작 정말 우리 국민한테 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달 동안 눈치나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만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요. 금투세는 거둬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입니다. 이거 안 하면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인버스 투자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하는 쪽에 투자하라. 라는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 민주당 입장, 이 대표 입장은 뭡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김용환 의원은 잘못하신 거고요. 그 잘못을 사과하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관련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꺼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될 때 금투세 때문에 유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곧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이? 이 그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아진 것이지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버스 투자할 때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라라고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혐의 사실, 즉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는 뭐 이미 다 판단이 났다고 봅니다. 거짓말 하신 거는 뭐 다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아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인버스 투자할 때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안 망할 테니까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해라. 그것 망할 거다라는 어떤 풍자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초반만 하더라도 김영환 의원이 사과를 안 했어요. 그 내가 비꼬는 취지로 한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해명이 좀 더 화를 부추겼다고나 할까요? 뭐 매우 잘못된 발언이죠. 그런데 본인의 그 뜻은 처음에 그 말하자면 그 유감 표명을 안 한 이유는 주식 투자하는 정권 투자하시는 분은 돈을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나 그러니까 주식이 호황일 때나 불황일 때나 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아유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라고 하는 것을 좀 뭔가 파생 상품이 어떻다는 걸 좀 아는 채 하다가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네. 그걸 가르쳐요? 네. 아니면 경제학 석사니까 네. 뭐 꼭 그 촌동네라고 못 가르칠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며 예. 저거 하나 진압을 못 시켜나. 사실 제가 안타까워요. 오랜만에 이재명 일극 체제 하에서도 균형 잡힌 당내 토론을 하는데 마침 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인버스 투자하라. 예. 본인이 오랜만에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아이오와 주립대 출신에 본질적으로는 그럼 이재명답게 진성준을 자르든 진압을 해라. 예. 그게 지지자의 얘기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정말 그 우스갯소리를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6,000포인트를 못 가고 2,000에서 굉장히 머무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세율 자체가 개미 투자자가 뭐 세금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규제로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즉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투자를 끌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민주당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에 매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다시 사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방법을 국민 모금을 통해서 사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결국 아들이 팔아치운 걸 국민 돈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는 국민이 돈 모아서 그걸 김홍걸 전 의원에게 준다는 말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 받고 판 DJ 사저. 자, 김대중 재단에서는 김대중 기념관으로 활용하겠다라며 모금 운동을 통해서 대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게 근데 좀 아쉬운 게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니 DJ 생가를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걸 보존하지 않고 더군다나 모친의 어떤 유언과도 다르게 저걸 100억 주고 판다. 그걸 민주당이 그냥 아들이 팔게 그대로 놔뒀다라는 비판 여론도 좀 있었고 팔고 나서 이제 와서 국민 모금으로 더 비싸게 사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비효율이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첫째는 이호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김홍걸 씨가 가져가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팔더라도 일부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일부는 세 형제가 나눠 가져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혼자서 가져갔다라고 한 부분도 유지에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건저당 설정돼 있고 만약 여러 가지 다시 산다 그러면 100억에 살 수 없어요. 한 130억이나 산 사람 이익도 있고 세금 낸 것도 있고 뭐 건저당 설정 비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 그러면 김홍걸 씨한테 돈을 그만큼 다 주고 난 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130억, 140억을 걷어서 이걸 가져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전 국민 김홍걸 돕기 운동입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김홍걸 씨가 가난했습니까? 원래는 무슨 상속세 문제를 했지만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서울 강남에. 사실은 자기 재산을 들어서라도 지금 저걸 안 갖고 가도 이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기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오히려 저것을 인정하고 다시 돈을 모은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호응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이게 되려면 50억 정도는 김홍걸 씨가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홍걸 씨가 얼마를 내놓겠다라고 밝힌 대목은 없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재매입 비용이 더 비싸다. 107억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자, 기존 매매가 100억에 세금 등 부대 비용 7억, 107억 원에 재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모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박지원 의원은 6억대를 내놨다. 이영애 배우는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인생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중 땅 팔아가지고 쓰고 그 문중 땅을 다시 국민들 돈을 모금해가지고 사면 그런 이치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답답한 이유도 이 민주당이 과거에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올해 이 DJ 이 사절을 판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렇다 할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러한 것들을 조성하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그런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지우고 본인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일환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편으로 진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건 김홍걸 씨에게 주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절을 매각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아버지가 평생 산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절을 사들이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인데 국민들이 만만하냐?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들은 아마 십시일반으로 뭐 하겠죠. 예. 전국에 예컨대 뭐 호남 향후회라든지 또 뭐 김대중 재단에 지금 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 전체를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판다고 얘기했을 때 왜 미리 이와 같은 팔기 전에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느냐 하는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고 김대중 재단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크고요. 그걸 뭐 김홍걸 씨는 이걸 뭐 커피 회사에 팔았는데 앞으로 카페로 열어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전에 또 서울시에다가 이걸 어떻게 서울시가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상 충분히 이것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시점이. 이제 그런 것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시 더 비싼 가격으로 그분은 그러면 그 돈만큼만 받고 팔겠습니까? 몇 억이라도 얹어서 팔죠. 그랬을 때 그 소롯이 그 국민의 몫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과정관리상의 민주당과 김대중 재단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홍걸 의원에게 저희 제작진도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있는데 연락이 좀 안 닿고 있거든요. 사실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결국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사절을 매각했는데 국민 모금으로 다시 사들여야 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과 두 번째는 앞서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 그 과정에서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 본인은 얼마의 뭐 도의적인 뭐 매각 대금 일부를 환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저희가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연락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홍걸 전 의원의 입장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푸는 것은 초반에 본인이 상속세 못 내서 이걸 어떻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상속세를 국민이 돈을 모아줬으면 더 좋았지 않냐. 훨씬 적게 들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루 빨리 김대중 재단 측에서 원로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장단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김홍걸 의원을 좀 불러서 회유를 해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과 최소한 이 문제를
그야말로 국민 모금화 하려면 김홍걸 씨가 어느 정도의 희생과 기부를 많이 전액을 다 내놔야죠. 그리고 모자라는 매덕을 국민이 모으는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야죠. 예. 자, 김대중 재단 이사장 권노갑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계약서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많은 염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또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깨닫게 해준 데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황당한 질문이 미스코리아 후보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함께 보시죠. 네,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서 있고요. 질문이 뒤에 나와 있군요.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에?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딥페이크 영상 속의 나. 딥페이크는 지금 사회적으로 일종의 성범죄 문제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 딥페이크 영상에 내가 출연했을 때 그 범죄 영상 속에 내가 더 실제의 나보다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이냐고요? 이게 질문입니까? 뭡니까? 김용태 의원님, 교육이시잖아요. 이런 비교육적인 질문. 개념 없는 질문이죠. 개념 없다. 딥페이크가 많은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 피해자가 겪고 있을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통이 있을 텐데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저런 질문을 미스코리아한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개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미스코리아 분들은 일반 분들에 비해서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에 더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매력적인 뭐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미스코리아는 외적인 어떤 미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미스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적인 것, 그러니까 지덕체를 모두 다 고루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런 질문자가 개념 없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미스코리아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또 미스코리아 당시 저분 후보가 받았을 당혹감이라든지 불쾌감을 비춰봤을 때는 글쎄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최 측에서는 불법 영상물 악용 현실을 감안했어야 된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자, 김무식 교수님. 예. 원래 취지는 AI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실수라면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저 질문 자체가 이게 지금 뭐 일단은 뭐 공중파라든지 종편에서 방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걸 다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건 범죄로 활용돼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 지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딥페이크 영상과 자기와의 비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미스코리아 선발전이 그전에는 뭐 상당 이거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이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예전보다는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 속에 진행되는 미스코리아 대회라고 한다면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상품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어떤 식의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온당한 방향으로의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딥페이크와 나의 비교를 물어보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지금 주관하는 그 주최 측에서 정말 개념 없이 그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한 시점과 맞물려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람도 강하게 처벌하고 유통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둔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 이 주최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질문이 좀 이상해요. 김영주 의원님. 네. AI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매력적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좀 애매한데 그 갭을 내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아니 그 갭을 왜 줄여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미스 코리아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가 아름다움이라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시대 정신에 맞는 아름다움은
그 외모만큼이나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한국일보가 주최했던 것을 2021년부터 이름을 글로벌 EMB라는 회사로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언론사가 주최하는 방송과 그 주최 대회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마치 저 질문에 뭡니까? 내 영혼과 상관없이 내 외모만 아름답게 해라. 그런 질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형상보다 내가 못되어지면 성형외사 얼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질문 자체도 굉장히 보여지는 미에 충실해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저 나와의 갭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내 얼굴이 실제로 더 세련된 딥페이크 얼굴보다 모자라면 성형외사에서 성형외과에 가서 고쳐야지. 이제 이런 얘기밖에 아닌데 물론 그게 대해서 우문현답을 해보라는 뭐 아주 깊은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점상에서는 해서는 안 된 질문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휠체어를 탄 채 폭우 속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한 분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번개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난 13일 밤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서울 서초구의 강남대로 휠체어를 탄 여성이 우산도 없이 홀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절반도 채 못 건넜는데 신호등은 10초 남짓 남은 상황. 자, 그러자 한 남성이 쏜살같이 뛰어와 휠체어를 밀고 도로를 달립니다.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은 이 남성은 47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이중호 씨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번개맨으로 불리면서 귀감이 되고 있는 영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 버스기사의 인터뷰도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거기가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이렇게 오시는데 시간은 한 뭐 9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반도 못 건너온 상황이죠. 근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은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그 순간적으로는 정말 몸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 거지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직업이 뭐 이런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안전, 사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김우식 교수님, 그 버스 기사가 승객들도 있고 신호가 바뀌면 또 빨리빨리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쫓기는 직업인데 그렇죠. 잽싸게 내려서 그 시간에 맞추려고 위험한 휠체어를 탄 분을 보고 비 오는 가운데 본인도 지금 비 다 맞으면서 그럼요. 아, 대단하군요. 뭐 돌직구쇼에서 참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정치권 이야기 하다 보면 많은 국민들이 속도 상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런데 저런 식의 우리 일반 시민의 미담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아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게 강남역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거기에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가는데 이 전멸등이 켜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다급해지고 어서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버스 기사분은 그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이기 때문에 인도가 파란불이기 때문에 서 있는 차였을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지금 신호등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정말 저거 위험하고 빨리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마 본인이 거의 감각적으로 아까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감각적으로 문을 열고 내려가서 그 휠체어 탄 여성분을 다시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드린 것 같거든요. 뭐 460번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버스 기사분 용감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아직 우리 사회에 쓸만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470번 이중호 버스 기사님께 470번. 예, 다시 한번 그 노고의 격려를 보냅니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용기 의원이 모기신 이유 야당 몫은 통과시킨 뒤 여당목 인권위원은 합의를 깨고 야당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에 여당에서 사기꾼이라는 항의가 나오자 야당에서도
맞불에 고성과 항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석훈 선출하는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는 자유 발언이 있었고요. 그 자유 발언에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존중해 주는 게 관행이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됐는데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유는 이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들끼리도 서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해놓고 야당목 인권위원이 통과됐는데 여당목 인권위원은 부결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인권위원 부결의 발칵 함께 보시죠. 지난 24, 25 한석훈, 이숙진 인권위원 후보자 여야 합의됐어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인권위원은 가결을 시켜주고 여당 추천 인권위원을 부결시켰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약간 말 그대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통과시키자는 협의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야당 몫의 추천 인사는 가결되었습니다만 여당 몫의 인사에 대해서 부결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에 따라서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분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협상하고 협의하는 것에 굉장히 오래된 문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에서는 이 교섭단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깬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당에서 자유투표였고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표결 붙이기 전에 야당 원내수석이라든지 야당 원내대표가 적어도 여당 원내대표한테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인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의 언지를 주는 것이 최소한의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티포텟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없이 갑자기 그 협의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깨는 것은 야당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룰을 다 상식을 깨버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사기당했다, 야바이 짓이다. 굉장히 어제 흥분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예.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합의했다. 예. 그런데 야당목 인사만 통과가 됐고 여당목 인사는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현장에서 의원들이 자발적인 투표를 통한 변수로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겉으로는 합의를 해놓고 뒤로는 떨어뜨리기로 야당이 이면 합의를 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면 합의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고의로 속였다. 고의로 속였다고 보여요. 물론 말 그대로 자유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의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여당과 야당 각각 의총을 합니다. 의총장에서 오늘 상정될 법안들을 모시고 인사안이 무엇이 있다 쭉쭉 설명을 하거든요. 야당도 분명히 그런 의총 과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인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원내 수석이 적어도 여당 원내 대표나 수석, 교섭단체 대표들한테 이 분위기를 전달은 해줬어야죠. 그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상식이고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영기 의원님, 겉으로 합의해놓고 일부러 뒤에서 깬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맨날 합의해놓고 뛰쳐나가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자유투표다. 서미애 의원님이 의총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응을 해서 자유투표를 한 것이지 이면 합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민희 방통위원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부적절한 인사라면서 임명을 안 해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우리도 이분은
지금 현 방통위 비상임위원인데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서 자유투표를 한 것이지 여기서 왜 이면 합의니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표 불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자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끼리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의원님들.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윤석열을 외친 게 전용기 의원이었군요. 아니,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엔 박성준 원내수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최소한의 어떤 합의해 놓은 사항이었다면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합의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쳤다라고 당당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설명은 좀 하고 해명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안이 올라갔을 때 당내 의총을 열면 그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네네. 원내 부대표가 나서서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은 어차피 여야 합의했기 때문에 요게 말하자면 도움을 같이 주십시오. 뭐 몇 분 정도는 반대 표결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소신 투표를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난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자기 당의 가치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안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주당이 계속 안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걸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방금 지금 전용기 의원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인선안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거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한번 당해보라. 우리도 한번 실력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국민에게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빨리 여야가 이 목소리를 이렇게 지를 것이 아니라 남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목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끼리라도 빨리 이 문제를 부드럽게 가는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김우식 교수님.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가 정말 극단적인 정쟁을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학자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법률대로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규범들이 있는 겁니다. 그 규범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 보면 포베어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도 그 권한을 쓰지 않는 자제력, 삼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인데, 근데 저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따지면 저렇게 민주당이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왜? 법률상으로는 인선에 대해서 본회의 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여야당이 원내 수석끼리 합의한 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길 수 있어요. 그걸 법률대로 했다. 그렇게 따지면요. 상임위원장 원구성 협상할 때 배분하잖아요. 뭐 17대 매수로. 그럼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나서 각 당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들 출마하고 선출해가지고 각 당에서 올리잖아요. 그 본회의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각 당에서 그 상임위원장 후보가 선출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나 그 본회의장에서 나 법률대로 할 거야. 너 저 사람 안 찍어줄 거야. 안 찍어줄 또 탈락 떨어뜨릴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게 법에 있으니까 헌법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나 탄핵할래. 뭐 어떤데? 그게 아니에요. 탄핵은 안 쓰는 겁니다. 탄핵은 쓰지 않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자지력입니다. 근데 지금 자지력을 상실한 거죠. 물론 화가 나서 할 수 있죠. 법대로 했는데
너 어떨 건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완전 후진국으로 간다. 조국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갈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 대표가 국회의원 하겠다? 염치 없는 거고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가 되려면 최소한의 자제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 여야가 정말 관행으로 규범 속에서 합의했던 인선안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우리는 인선 투표한 거고 무기명 투표 또 어쩔 건데 라고 나오면 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저 민주주의 입장에서 정말 강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대통령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 규범을 허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뭐 저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함께 나가려면 그 규범을 따를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한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호소하는 일종의 발언이 있었고 의원들이 개개인 자율투표를 한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미화 의원인데 한석훈 후보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 등 반인권적 부적절한 인사다라며 부결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부결되자 사필 규정이다라는 SNS를 달았다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예. 자 지금 야당에서 해명하고 있는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해명 보셨는데 여전히 야당에서는 이명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런 게 이제 본회의 전에 의총에서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서미아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 설득했더라면 사전에 저희 원내수석이나 부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박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의 추경 원내대표 등에게 얘기 안 했다? 얘기 안 하고 본회의장을 일절? 저희는 당한 거죠.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의총장 때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야당 목사 추천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준영 수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이 여야 간사가 수석 부대표끼리 협의한 내용을 좀 존중해 주셔서 야당 몫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야당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핑계면 변명이 결국에는 국회 관행이며 상식을 다 무너뜨린 거다. 그래서 어제 여당 의원들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내가 사기당했다는 표현을 쓴 거군요. 아무래도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까? 네. 자, 여야 간의 상황까지 저희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라방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래의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